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내전 상황이 된 국민의힘. 오늘도 지도부 사퇴 요구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전 대표가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지 아니면 일단은 물밑에서 상황을 지켜볼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이 텔레그램에서 혁신당과의 밀양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한 게 공개돼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몸은 좀 괜찮은가? 4kg이 빠졌다. 좋은 정치하자.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임 당대표와는 손절을 택했죠.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제명 결정 이후 결국 당내에서는 장 대표에게 이걸 물어야 한다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지방선거를 지금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냐 없냐. 장동혁 대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제 신임에 대한 것도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홍 수습, 외연 확장, 지방선거 승리. 현재 장 대표 앞에 놓인 과제들 모두 풀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컴백을 예고한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당명 개정을 준비 중인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과연 봉합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된 뒤에 친한계가 아닌 당 내부에서 처음으로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을 묻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전 대표가 미워서 미운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윤리위라는 당내 기구를 통해서 행동한 거 아닌가 싶고, 장동혁 대표께서 지방선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조중동하고 싸우는 보수정당 대표를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당황스럽고요. 사퇴하냐 사퇴 안 하냐의 결과적 그것도 결국에 장동혁 대표도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제 신임에 대한 것도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친한계 의원 16명이 장동혁 대표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내전 상황이라고 봐도 됩니까? 내전이라기보다는 당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객관적으로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해보면, 일단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작년 5월 13일에 평당원으로 남겠다고 이야기한 뒤로 탈당을 했다는 보도를 찾아볼 수 없거든요. 혹시 비공개로 탈당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징계하거나 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의원, 역시나 현재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런데 계엄을 앞장서서 막았던 한동훈 전 대표는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빙자해서 지금 축출당했어요. 그럼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계엄을 중대하게 도운 사람도 제명한 적이 없는데 계엄을 막은 전직 당대표는 제명해서 쫓아낸 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면은 이런 결정을 해서 민심을 크게 떠나가게 만드는 지도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책임이 뒤따라야죠. 그것을 지금 16분의 국회의원, 또 오늘 아침에 김용태 의원, 또 어제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이 널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제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전직 당직자를 포함해서 24명도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인데, 다만 언론에서는 이것을 내분이나 내전과 같은 조금 자극적인 용어로 평가하고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인 것이지, 내전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욱 의원님, 상대당이지만
송영훈 의원은 지금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거든요. 정상화의 과정 같이 뭐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 과정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쉽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가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과연 원점으로 다시 돌릴 수 있겠는가라고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제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조차도 잘했다라는 비율이 잘못했다라는 비율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 뭐 일부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 또는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끝의 결말이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될 것인가? 저는 그때까지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지금 국민의힘에 불고 있는 이 후폭풍이 과연 그냥 미풍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더 큰 파고를 동반하는 그런 쪽으로 와서 이게 지금 뭐 내분, 내전 뭐 이런 표현을 삼가해달라, 뭐 이렇게 좀 자제해달라라는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밖에서 볼 때는 그 이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아침 신문의 사설 제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 저희가 보수 일간지만 가져와봐도 이런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자폭하나, 분열의 길 간다,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그리고 앞서 김용태 의원은 조중동과 싸우는 보수정당 대표를 처음 본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김용 의원님,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 안팎의 여론 또는 언론의 어떤 지적, 의식을 하고는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의식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여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해서 여론은 언론이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여론은 사회 구성원 전반적으로 공통된 성격을 가졌을 때 신뢰를 받는 거고 언론이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것은 취재 윤리와 공정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모든 전반적인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따르고 있는 여론은 과연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월터 리프먼의 저서 여론을 보면요. 인간은 어떤 힘든 어려운 복잡한 현실보다는 언론이 만들어낸 여론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여론을 언론을 통해서 자신이 그 여론을 취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러 언론이 아니라 강성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성 유튜브들을 보다가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점을 밝히겠습니다. 예, 조윤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런 신문의 사설 제목이 사실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보수 언론의 비판적인 사설이라든가 기사는 최근까지도 왕왕 나오곤 했었죠. 이번 사설도 굉장히 수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장동혁 대표가 그의 귀를 담을 것인가? 귀를 들을 것인가라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장 대표가 지난번 단식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단식 농성을 마치고 첫 번째 당무 복귀하고 난 다음 첫 번째 결정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입니다. 그만큼 본인 스스로 가장 생각하는 모든 것의 일의 우선순위는 한동훈 전 대표로 대표가 되는 한동훈계의 말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서 지금 내란이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지만 아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금 현 지도부의 공포 정치는 저는 갈수록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 체제를 더욱더 공고화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한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이번 징계 결정과 더불어 앞으로도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위원님들 같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바른 말, 옳은 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제재 조치도 계속돼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더욱더 우경화되는 모습, 그다음에 구구사당화되는 모습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포정치, 우경화 이런 용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17분 만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죠. 7명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 이 기권을 한 양양자 최고위원은 지도부 해체는 없다 이렇게 못 박았고요.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사퇴를 원하지 않는 그룹도 있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계보다
현재 장동혁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쪽이 소위 말해서 쪽수가 더 많으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김명 의원님?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라고 저는 배웠고요. 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는 가장 확실한 발언은 결국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자마자 소위 친한계 의원들은 16명이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권파를 지지하신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 익명에 숨어서 있다는 건데요. 과연 그 숨어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으로 보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분들께서는 징계를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더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께서 저는 판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설 연휴 전까지 당명 개정을 완료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다른 이름으로 바꾸겠다. 뭐 색깔도 바꿀지 모르겠고요. 아니면 그 로고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국민 공모전을 최근까지 하기도 했죠.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후에 현재 뭐 이렇게 내분 또는 뭐 내전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그 상황을 좀 잠재울 카드가 될까요, 김진욱 의원님? 글쎄요, 그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당명을 바꾸고 그래서 중도 우파 쪽으로 중도 방향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는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과연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키고 난 이후에 그 후폭풍들을 감당할 정도가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당명을 바꾼다는 것을 좀 속칭해서 간판을 바꿔단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들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 가게 안에서 주인장들끼리 치고받고 몸싸움을 심하게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가 정리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간판을 바꿔 달았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저 새로운 집이 생겼네라고 하면서 그 손님들이 그 가게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침으로 해서 오히려 과거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국수적인 그 보수적인 극우적인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는 소위 소금물만 남아있는 그런 집에 과연 그 집을 맛집이다라고 생각하고 간판이 바뀌었다는 이름으로 다시 찾아갈 시민들이 있을까? 국민들이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당에 비유하시니까 지금 저녁 시간이 가까워져서 살짝 입에 침이 고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불어 장동혁 대표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간판 새로 달고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국민 앞에 이렇게 고개도 숙이고 하면 좀 분위기는 뭐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작업들이 먼저 매우 진정성 있게 선행이 되었어야 하죠. 예. 지난 1월 7일에 그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발언을 할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여일 뒤에 일어난 것은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을 이미 국민들께서 다 목도해오고 계시는데 그 상태에서 과연 당 간판만 바꾼다고 해서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정말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을 한다면은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고도 국민들로부터 힘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당명만 바꿔단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오히려 정말로 당의 알맹이가 달라진다면은 과거에 썼던 당명들을 예를 들면 한나라당이나 예. 새누리당, 물론 군소정당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당명을 차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자면은 그런 당명으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은 가능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포장지가 아니라 내용물인데 그런 부분을 현재 당 지도부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방송이기 때문에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설 연휴 전까지 당명 개정을 완료한다라는 게 언론의 관측이라서 또는 당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혹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게 뭐 있는 게 뭐 들리시는 게 있어요? 지금 당명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저는 관심이 없어서요. 예. 그 당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귀 기울여 알아보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또 댓글로 이런저런 당명을 달아주실 것 같은데 예,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해찬 전 총리 빈소에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나서요. 좋은 정치 하자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늘 지도부와 함께 이해찬 전 총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헌화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윤선 위원님, 좋은 정치하겠다라는 말을 서로 나눴다고 합니다. 이게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친한계 의원들에게는 글쎄요, 이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한 말이라서 어떻게 들릴까요? 일단 대상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좋은 정치를 한다라는 그런 앞에 나오는 말은 원래는 국민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가 좋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윤어게인 세력으로 대표가 되는 그리고 정광훈 목사라고 대표가 되는 극우 세력들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을 주장하고 있는 여러 당내 세력들에 대해서 이를 사실상 내치는 제명이라는 그런 절차, 극단적인 절차를 통해서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예. 보수 정당, 보수 진영을 위축시키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좋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전 대표가 제명 후에 기자회견에서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열망을 꺾을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늘 좋은 정치 같은 멘트네라고 기자들이 좀 주목을 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 좋은 정치인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열망을 꺾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는데 장동혁 대표의 좋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좋은 정치인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위한 좋은 정치가 아니라 적어도 당을 위한 좋은 정치, 보수 전체를 위한 좋은 정치, 는 해야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통해서 축출함으로 인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당원이나 혹은 당원이 아니더라도 국민들 중에 그 지지층은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나 그 정당 투표를 할 만한 유인을 갖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결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말로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누구를 위한 좋은 정치로 들리겠습니까?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는 좋은 정치가 아니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정치라고 말하기가 매우 곤란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좋은 정치가 뭘까라는 것에 또 의문점이 가고요. 그래서 다음 선택지가 뭐냐에 또 많은 언론의 관심, 또 대중의 관심이 생깁니다.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까지 붙여서 제목을 단 신문 기사도 있던데 어제 제명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다.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또는 백의종군할 것이다. 또는 당분간은 잠행할 것이다. 여러 가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김진욱 의원님, 상대 당이지만 먼저 뭐 부산의 전재수 의원이 시장 출마하면 거기 빈자리 하니까 거기 출마하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글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공언한 대로 반드시 돌아가겠다라고 했으니까 돌아갈 방법을 찾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를 짚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은 법적 대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뭐 진행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 또는 백의종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 대응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어제 그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 당이 지금 우리가 당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완전히 닫아놨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소속으로 뭐 광역단체장을 출마할 것인가 아니면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인가 하는데 과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3자구도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킨 와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에 국민의힘의 후보를 내지 않을 이유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3자 구도까지 뚫고 나올 승리를 일궈낼 정도의 어떤 본인의 역량이 갖춰져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출마를 고민해야 할 지점이 될 것 같고요. 백의종군을 얘기하는데 백의종군을 얘기하는 건 너무 염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에 손을 하나 더
보탰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백의종 군도 쉬운 선택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다음 달 8일에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때 뭔가 좀 대중들에게 다음 행보를 밝힐까요? 순전히 평론의 영역에서 말씀드리자면 거기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앞에는 크게 보면은 4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백의종군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겁니다. 그걸 빼놓고 보면 이제 가처분 신청,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가 남는데 신당 창당은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가 당의 주인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역시 선택지에서 배제돼요. 그러면은 크게 봐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이냐 혹은 그 둘을 병행할 것이냐가 남는데 일단 2월 8일 정도의 시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본인을 따르는 지지세가 견고하고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 본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보여준 상태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가야지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가시적으로 밝히기 위한 무대로 삼는다면은 그 뒤로는 오히려 본인의 선택지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평론의 영역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자리는 아마도 본인에 대한 그 지지층의 지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행보를 구체적으로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뒤에 가서 적절한 시점에 밝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럼 질문 이렇게 달리 드려볼게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의 본인의 의중 말고 주변에서는 뭐 지지자들이든 팬들이든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목소리가 가장 힘이 실리나요? 당연히 백가쟁명식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부정형의 입체이기 때문에 각자 보는 관점마다 내가 보는 평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이 승산이 높으니 이걸 바로 질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의 전주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 달 15일 SBS 그 편상옥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윤리위 결정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것은 법원에서 통과되기 매우 어려운 결정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주혜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을 지냈고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에 상당히 권위가 있죠. 그런 점을 참고해서 법적 대응을 가자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정치적 입지를 확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처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런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숙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윤상 의원님, 이 말을 다시 좀 해설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처분이라는 게 임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건데 정치적인 이런 거는 법원이 되도록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정당 내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이라는 그런 법적인 쟁점을 가지고 나올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면 다행인데 다른 선례들처럼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법원으로부터 일종의 확정을 받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명 절차가 정당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전 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고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는 대구와 부산으로 대표가 되는 지역의 보궐선거 출마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원내에 입성을 해야지만 지금처럼 제명을 당한다든가 이런 정치적인 분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을 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택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배지를 달아야 제명을 하려고 해도 이거는 이제 의원들의 의사까지 모르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원내에 있으면. 그래서 이 국회의원 원내 진입의 힘이 참 중요하구나를 한 전 대표가 느끼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다음 달에 국민의힘 소장파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모임에 초청해서 강연을 듣기로 했다. 이거는 이준석 대표와 뭐 연대를 하려는 뭐 초석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계속 연대는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저희 소장파들과 접촉을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 개인 행보라기보다는 이준석 대표도 지금 개혁신당에서 약간의 한계를 느낄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물론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원내 의석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분명한 그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 보수 진영에서 개혁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려면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던 건 한동훈 전 대표였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잠시 제명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보수 진영에서 정치적 영향을 확대하기 일환으로 저는 저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모습에 대해서는 뭐 어떤 평가를 할지는 다음 주에 있을 모임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진영의 외연을 확장하는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까지도 뻗쳐나간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뭐 그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얘기해 온 것처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한 절연, 그것을 통해서 황골탈퇴했을 때만이 그나마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마저도 본인도 그 당에서 쫓겨나왔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마저 쫓겨나간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새롭게 그 연대를 통해 가지고 외연을 확장하는데 본인들이 불쏘시개가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번에 이제 대안과 미래가 국민의힘의 소위 소장파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건데 대략 한 20명 정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초청해서 지금 강연을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원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이준석 대표 쪽에다가 손을 벌리는 이유가 과연 이것이 이준석 대표하고의 합당뿐만 아니라 뭐 선거 연대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최대의 압박을 좀 가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또 다른 해석으로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됐고요. 내전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 쓸 겁니다. 내전 상황까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 다음 주에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민주당 상황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라면 좋겠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합당한 예우와 존중 이런 건 있어야죠. 부적절한 발언이다. 혁신당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이 사진 한 장으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한 국무위원 사이의 메시지, 당명 변경 불가, 나눠 먹기 불가. 그러니까 혁신당과는 지분을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날 그런 방식으로 발표될 거다 하는 거는 몰랐습니다. 그런 어떤 추진 방식이라든가 시기가 가장 이렇게 잘 실제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나. 정 대표의 깜짝 합당 제안 이후 당 일각은 물론 총리까지 비판의 날을 세웠었죠. 추모 기간 잠잠했던 합당 논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장으로 여당과 청와대 사이 긴장감이 감지됩니다. 농담의 성과에서 촌철살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구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명천 대전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만들어내는데 시간 차이는 있는데 구조적 이견이 계속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명입니까? 지난 19일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농담을 건넸던 이재명 대통령. 다음 주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합당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 한 여당 의원의 핸드폰 화면이 언론에 촬영이 됐습니다. 보시면 미략, 타격 소재, 미량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 불가, 나눠 먹기 불가. 맨 그 위에, 그 대화 위에는 조국 혁신당 대변인실이 합당 관련해서 내놓은 어떤 그 성명이 첨부가 돼 있고요. 그 밑에 이 메시지를 받은 여당 의원은 일단 지선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통의,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입력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이 메시지가 시사하는 바가 뭔지 좀 해설을 좀 해주시죠. 이 메시지는 지금 당내에 조국 혁신당과 이 통합을 당에 대한 합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중이다. 뭐 그 정도에서의 의미를 저는 부여하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아주 원론적인 얘기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당명 변경 불가 또는 뭐 나눠 먹기 불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아무런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실상 왜 지금 합당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 합당을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토론의 시간이고요. 그 토론에 이어서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합당 여부를 결정하면 그때부터 아마 그럼 당명 그 통합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당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뭐 어떤 구체적인 뭐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저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누신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황운하 의원께서 이 합당을 했을 때 조국 대표께서 공동대표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본인 개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 그 말씀을 꺼내자마자 조국 혁신당에서도 조국 대표마저도 강력하게 경고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지금은 그 합당을 가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논쟁들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 합당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정말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이번 지선에서 더 크게 뭉쳐서 더 큰 승리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이 명분적인 부분을 가지고 더 깊은,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메시지를 미략, 타격 소재라고 쓴 메시지를 보낸 국무위원이 누군지, 그리고 그걸 받아서 네라고 한 여당 의원이 누군지 김진욱 의원은 아셔도 말씀 안 해주실 거죠?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합당을 하겠다고 조국 혁신당이 아직 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전 단계 논의가 안 됐는데 더 나아간 논의가 이렇게 오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송영훈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메시지? 사실 민주당도 아까 내전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민주당도 내전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 문자 메시지죠. 왜냐하면은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서 타격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타격 소재로 지금 미략설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타격의 상대방이 누굽니까? 현실적으로 이 합당을 드라이브 걸고 있는 정청래 대표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국무위원은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많이들 그렇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른바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저 문자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의 과정은 아래로부터의 통합이 아니라 전형적인 위로부터의 통합입니다. 당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도 미리 공유해주지 않고 갑자기 기자회견해서 통합하자. 이렇게 해서 갈등이 촉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조국혁신당에서는 공동대표를 하자고 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12석이고 민주당은 162석입니다. 합당을 한다고 어떻게 공동대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대표는 일종의 협상 지렛대일 뿐이고 실제로 원하는 것은 어떤 당명을 바꾸는 것, 그리고 합당 지분을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전형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통합이 없는 상태에서 위로부터의 합당이 보여주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이야말로 우리를 맨날 권리당원이라고 하고 당원 주권을 말하지만 실제로 당원의 의사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는 도중에 포착됐죠. 그 답글을 쓰는 도중에 답글이 뭐였냐면, 일단 지방선거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윤삼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선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다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동의는 하지 않았다고 이미 알려져 있죠.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고요. 그렇지만 통합,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에 대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당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시기와 절차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저는 어떻게 보면 공당에서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거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실상 수직적 당정 관계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용산의 그런 출장수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출이 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차례 수기 과정을 거치다 보면 합당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방향성과 논의,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통의 생각이라는 문구에 눈길이 가는데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이 합당에 대해서 홍익표 정무수석이 평소 대통령 지론이지만 이번 과정은 협의로 진행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고요. 김용 의원님, 이 통의 생각이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선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우선순위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서 국정이 하기가 힘들다는 발언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우선순위가 국정 운영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공직선거에 나갈 일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다르죠. 당장 당대표를 연임도 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더 큰 꿈을 꾸고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에게 굉장한 서운한 감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나가서 순방을 나가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순방을 나가는 것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순방을 나갈 때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 같은 이상한 민주당에서 이상한 초식을 펼쳐서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을 발목 잡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는 주가가 5천을 찍었는데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꺼내면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번은 실수고 두 번은 고의고 세 번 이상은 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주당 분들은 계속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결코 그 관계가 원활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합당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나오는 그 프레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은 이 밀약설이 언급된 이 문자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 근거 없는 얘기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흡수합당 같은 이야기가 들렸을 때 조승래 사무총장이 말했을 때 또 역시 조국혁신당에서 반발하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 밀약 때문에 또 유감을 표했고 계속 유감을 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밀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밀약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만한 환경에 있다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내지는 보수 진영의 이해관계와 장동혁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짚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도 민주당 전체의 이해관계와 정청래 대표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청래 대표는 다음 당대표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게 이미 공공연하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다시피 하고 그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친문계로 평가받는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이 합당을 통해 유입됨으로써 민주당 권리당원이 되고 그것이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면은 다음 연임에 도전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도움이 됩니다. 민주당에서 작년 전당대회에 투표한 권리당원이 63만여 명 정도 되는데 조국혁신당에서 당비를 내고 있는 주권당원이 4만 4천여 명 정도 돼요. 예.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 혼자 당대표에 출마해서 98.6%로 당선된 당입니다. 굳이 당비를 내면서 권리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당비를 내고 있다면 굉장히 적극적인 당원들인데 그들이 친문계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입이 되면은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는 계산을 쓸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는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 합당되어 들어왔을 때 다음 당대표에 도전을 안 해야 됩니다. 본인의 경쟁자가 된다면 어떻게 그게 정청래 대표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밀약설이라고 하는 것이 추측에 의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배경은 충분히 있다. 그러면은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에게 분명하게 답을 해서 설득을 구해야 되겠죠. 예.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까요? 네. 지금 그 말씀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정치적 상상력 충분히 뭐 그려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잘 아시면서도 그렇게 너무 확대해서 말씀 주시는 건 좀 과도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난 8월에 있었던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시에 경쟁을 했던 박찬대 후보와의 경쟁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국 대표가 90% 이상의 지지를 받는 4만 명 정도의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 훨씬 더 큰 격차로 이긴 상황에서 굳이 지금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권리당원들이 여기에 힘을 보태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확정짓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조국 대표가 들어오신다 그러면 조국 대표가 다음 당권에 도전하면 안 하겠다라는 것을 뭐 각서를 쓰고 들어오시겠습니까? 사람의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과 언제 어떤 순간에도 경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을 당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도 상당히 큰 정치적인 결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마치 두 분이 소위 뭐 짬짬이를 하는 미락을 했다라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씀 주시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짧게 반론을 드릴까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다음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게 되면 그 상대는 박찬대 의원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미 나는 당대표에 대해서 로망이 있다라고 당권 도전에 대해서 시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총선 공천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사생결단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1대1 구도가 매우 첨예하게 형성되면은 이 4만 4천여 명이 신규 유입되는 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63만 명에 대비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지난 전당대회 때 민주당에서 투표를 한 권리당원들의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대1 양자 대결에서 7%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예.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아무튼 조국 혁신당에서 제안에 대한 응답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찬 전 총리 장례가 내일 끝나고 나면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지지정당 구분 없이 전체 응답자 중에서 양당 합당 추진에 대해서 좋게 본다라는 의견이 28%가 나왔고요. 좋지 않게 본다고 한 의견이 40% 나왔습니다. 초록색이 좋게 본다, 빨간색이 좋지 않게 본다입니다. 28% 대 40%였고요. 민주당 지지층만으로 따로 떼어서 물어봤더니 좋게 본다가 48%, 좋지 않게 본다가 30%입니다. 여기서는 좋게 본다가 18%포인트도 높게 나오긴 했지만 과반은 되지 않네요. 조윤삼 위원님. 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도 당내에서도 합당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치 않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양당의 합당을 확정 짓는 게 아닙니다. 합당에 대한 제의를 한 것이고요. 이후부터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당 간에 각 당마다 당원들의 그런 수기 과정을 거치자라는 그런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단계에서는 양당의 합당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한쪽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러한 의견을 물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러한 수기 과정 중에서 왜 합당이 필요한지, 합당이 왜 지금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출이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합당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다고 한다면 그런 것으로 합당이 진행이 될 것이고, 만약 그런 수기 과정에서 합당이 필요 없다고 결론이 나게 된다면 아마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도 합당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릴 겁니다. 김진욱 의원님. 이 여권 내에서도 이 합당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개개인 생각은 다르니까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친명 또는 친청 의견이 다르다고 분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온라인 커뮤니티, 친명계 유저가 많은 곳과 친청계 유저가 많은 곳을 보면 계속 이렇게 좀 거친 말들이 오가기도 하고 왈가왈부하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 상황에 당 통합을 해야 되느냐.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이 그때가 맞는 거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들을 진행하자고 이제 뭐 내일 이해찬 전 총리의 이제 발인이 있으신데요.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겁니다. 저희 당원 당규에 보면 이 당대당의 통합을 하는 경우에 그 전당원들이 토론을 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고요. 그 토론 이후에 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도 있고 그것이 전당대회 또는 이 당의 수임을 맡은 중앙위원회에서 처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전당원들이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충분하게 수기되고 논의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누가 뒤에 있다, 누가 기획했다 이런 식의 논란이 아니라 왜 당의 통합이 필요한 것인가?
또는 이 당의 통합을 언제 이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요. 여기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접속하는 게시판에서는 뭐 누가 기획한 작품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반대 정청래 대표 지지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게시판에서는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뭐 누가 배후다, 누가 계획했다 이런 걸 두고도 이렇게 말들이 많이 오간다고 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 의원님, 이해찬 전 총리 장례 기간이 이제 끝나면 아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본격화할 것 같아요. 좀 과열될 양상 우려가 나오는데요. 저는 과열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합당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모든 당원이 합당에서는 이해관계 당사자지만 가장 민감한 거는 그 당에서 공직선거를 출마하는 후보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정당사를 봤었을 때 대통령 선거나 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합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출마자만 4,000명이 넘습니다. 4,000명 정도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해관계 당사자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당사자들이 4,000명이 된다는 소리인데 당연히 가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거기다가 정청래 대표가 지나치게 속도전을 냈기 때문에 수기가 거쳐지지 않아서 더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내전에 가까운 상태가 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을 합니다. 예.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초에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 지도부와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 1표제, 또 합당 제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른바 친명 핵심 의원들과 회동을 한다. 김진욱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해석들을 크게들 하시던데 저는 이 부분 역시도 그렇게 크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찬대 의원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를 지낼 때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당대표 직무 대행을 통해서 당을 이끌었고 그리고 결국 대선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바로 지도부와 이 만찬 회동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바로 또 박찬대 의원께서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는 바람에 후보와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는 것이 또 그 불가피한 다른 또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루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여러 가지 일정들 또 현 지도부와의 또 식사 자리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후순위를 밀렸던 것이 이제서야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박찬대 의원 개인과의 만남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지도부를 함께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저런 자리까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 해석의 과잉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프레임에서 이걸 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주 미묘한 시기에 대통령이 이른바 친명 전 원내 지도부와 회동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의미와 맥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만나야 될 때인가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만나야 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민석 총리가 JD 벤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전혀 이 관세 재인상에 대해서는 낌새조차 눈치채지 못했다가 뒤통수 맞은 셈이죠.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본인이 당대표 도전에 로망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인상에 관한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한미가 합의한 양해각서를 확 찢어버리다시피 한 상황인데 강훈식 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간의 한라인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 또 김민석 국무총리와 JD 벤스 부통령 간의 한라인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김정관 장관이 가서 러트닉 장관과 회동했지만은 뭐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끼리 통화를 하든 만나든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에 매몰되어 계실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조윤삼 의원 마지막으로 들을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만나는 것도 함께 하고 그다음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만남도 같이 할 수 있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하나를 하게 되면 하나를 못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의 그런 만남에 대해서 너무나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성은 저도 없다고 보는 것이 아마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회동 이후에 관련된 보도라든가 내용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청와대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앞서도 여러 차례 얘기한
얘기가 나왔지만 뭐 청와대와 당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여러 부분들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번 만찬 회동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인가?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통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러한 만찬 회동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났네요. 저는 10초 후에 전용기 의원과 윤희석 전 대변인과 마수 토론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마수토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 소통 수석 부대표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인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해당 행위로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저 가족도 많은데요. 제 가족 다 동원해서 장동혁 대표 음해하고 107명의 국회의원 음해해도 놔두시겠습니까?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토론 키워드는 국민의힘 두동강, 한동훈 향후 거취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님, 한동훈 전 대표와 어제 제명 의회 혹시 뭐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약간 소통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들으신 게 있어요? 글쎄요, 뭐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당에 돌아올 거냐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뭐 흔히 얘기해서 뭐 선거에 출마해서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거냐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냐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니죠. 제명 결정은 어제 난 거고요. 그리고 사실 뭐 재보궐선거에 뭐 나갈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총선과 달라서 어느 지역의 재보궐선거가 열릴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언론에서는 전재수 전 장관이 부산시장 출마하면 거기 빈자리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앞서 나간 예견도 하더라고요. 뭐 거기 말고도 많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은데 이걸 꼭 뭐 정치공학적으로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오기 위한 어떤 셈법을 마련을 해서 무조건 출마한다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에 돌아오겠다는 뜻은 나는 당을 정말 사랑하고 당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이러한 식으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뜻을 밝힌 거 아니겠어요? 그게 먼저 나가야지 국회의원이 돼서 들어오겠다 이렇게까지 분해해서 해석하는 것은 아직은 맞는 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조영기 의원님, 지금 이 상황 좀 마냥 그래도 편하게 지켜보실 수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건강한 야당도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저렇게 분열돼 있고 심지어는 상식적이지 못한 행위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는 자기의 단식이 뭐 특검을 위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까지 가면 누가 봐도 그냥 한동훈 대표를 내쫓기 위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제명당하기 직전까지 아무런 비판을 못하게 하는 용도로만 단식을 사용해왔다라는 비판을 이제는 면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상식적인 야당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늘 말하지만 이 새가 한쪽 날개만 건강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용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 재신임 요구까지 했어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나라고 했고 친한계 의원 16명이 물러나라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재신임 요구까지. 재신임 요구 뭐 현실적으로 많이 공감대를 얻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물리적으로 그렇게 썩 현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죠. 지금 지도부에서 일부러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임을 물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일단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지도부 주장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해서 당원이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좋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심 절차라는 게 뭐 정확히 있는 것도 아닌 판국에 따로 절차를 마련해서 재심을 한다 이런 건
보기가 어렵고 다만 김용태 의원이 전한 그 재신임 관련한 얘기는 의원들조차 조용히 있지만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켜보고는 있지만 이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다. 이것을 방증하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놓고 페이스북에 물러나라고 하고 당이 뭐 부끄러운 당이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상당히 오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오 시장이 그렇게 거센 언사를 하지 않는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정도는 작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 시장님이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이제는 저희 당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의 장을 맡은 분, 선출직 중에는 가장 비중이 높다고 봐야 되잖아요. 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노선 투쟁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게 얘기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 나가서 지금 당 지도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완전히 오른쪽에 치우쳐서 그들끼리 똘똘 뭉치겠다는 것 그리고 선거 승패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 기준을 아마 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에 오래 계셨고 서울시장 4번 하시고 국회의원도 1번 하신 당의 큰 자산인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옳은 말씀하셨다고 평가합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한 거는 가볍지 않은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자기 선거가 지금 망가지게 생겼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를 계속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굉장히 불이익을 가지고 올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서울시장에 대한 자리도 위태위태한데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 당장에 있는 자기 선거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세훈 시장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입장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본인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저렇게 장동혁 대표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노선 투쟁까지 간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보다는 그냥 선거에 대한 득실을 따져서 한 것이다 이렇게 두 분이 의견이 나눕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김건희 씨 측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는 김건희 씨의 특검 측이네요. 특검 측이 김건희 씨의 징역 1년 8개월 선고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건 뭐 김건희 씨의 선고 결과가 나왔을 때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고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특검이 즉각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긴 합니다. 특검 측이 항소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는 무죄로 이유를 든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알선수재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해서도 첫 번째 그 샤넬백에 대해서 청탁과 관련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의 1년 8개월 1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라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시 국민의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수 신문의 사설 제목을 다시 좀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굳이 진보 진영의 신문이라고 꼽히는 것까지 꼽을 필요 없이 이 보수 일간지에서도 사설 제목이 이렇게 국민의힘과 장동혁 지도부를 아주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 보수 정당사에서 이렇게까지 보수 언론까지도 당대표나 지도부를 공격하는 사례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수지에서조차 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8월에 출범을 했는데요. 작년 8월에.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 지나는 동안에 무수히 장동혁 지도부의 행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도부에서 그렇게 국민들이 또 당의 구성원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방향선회를 하지 않았고 결국은 설마 했던 한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이 의결이 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언론 입장에서는 더 비판을 할 겁니다. 앞으로는 더 나빠질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언론의 비판의 그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언론계에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언론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요. 예. 이렇게 비판을 일관되게 그리고 뭐 오늘만 이렇게 사설이 나온 게 아니라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했을 때도 그렇고요.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 장동혁 대표도 당에서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다 올려주지 않습니까? 신문 기사 같은 거. 볼 텐데 판단은 왜 이렇게 달리 나오는 거죠? 안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기본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했고 본인도 정치 생명을 걸고 사실상 베팅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분란 자체가 언론이 비판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상식적이지 않다.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지도부가 이런 결정을 한 거는 한동훈 대표 자체를 그냥 분란 세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분란은 잠깐 맞고 가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당 내에 있으면은 또 다른 분란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아무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지금 한동훈 제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언론의 비판이 그대로 국민들의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께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좀 거친 질문이 있습니다만 6.3 지방선거 전에 장동혁 체제가 중단될 수도 있다. 뭐 동일하기보다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있죠. 아, 예. 왜냐하면 선거를 앞둔 사람처럼 절박한 분이 없을 거예요. 지방선거는 특히나 뭐 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후보자가 4천 명 이상 돼요. 작은 선거든 큰 선거든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급박한 사정이 있을 텐데 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현직인 분들 포함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럼 하루하루 뭐 여론조사 나오고 뭐 또 본인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당의 움직임 때문에 내가 당선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요구를 하겠죠. 예. 오세훈 시장에 관련해서 전용기 의원께서 자기 선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했다고 하지만 분명 그것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 외에도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구청장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 서울 구청장들 많아요. 예. 15명이 넘거든요. 그분들 지금 이 상태로면 8년 전 지방선거 때 서초구청장 한 명 된 그때 24군데 가지고 한 군만 이겼단 말이에요. 예. 강남구청장도 졌어요. 그 상황까지 생각하면 내 자리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지도부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게 그러면 그 지선 전에 장동혁 체제가 붕괴되면 그때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너무 이제 가정이 여러 개가 있어야 예. 되는데요. 뭐 새로운 어떤 비대위라든지 그 지도부에서 뭐 징계 처분을 취소하든지 해서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어떤 뭐 구체적인 얘기보다도 이 징계 성격에 대해서 얘기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장동혁 지도부가 붕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전에 안 붕괴한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길 생각이 진짜 있었다면 이런 짓 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를 제명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다라는 국민 여론 그리고 언론의 비판도 있는데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지방선거의 승리보다는 본인들의 측들의 그러니까 윤석열을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어게인 세력들과 본인의 지지층들만을 결집시키기 위한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만 보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많은 후보들이 이야기하더라도 붕괴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치공학적으로 봐서 또 실무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방선거 전에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 바쁨들이 결국에는 장동혁 지도부의 붕괴를 막아줄 것이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한동훈 대표 제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내란 1심 선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6월이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 지금 이런 어떤 혼란한 상황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한번 뭐 사과를 하든지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당면 개정이 될까요?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런 거 가지고는 뭐 국민적 감동을 드릴 수가 없겠죠. 당면 개정 가지고는. 예. 그리고 윤 대통령 2월 19일에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그때 가서 뭔가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크게 바꿔질 것 같지는 않고 너무 늦었죠. 그걸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흐름이 있는데 그렇다면 전용기 의원 말씀도 새겨들을 수 있는 것이 지방선거를 이기고 그 이긴 걸 가지고 계속 가겠다는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는지 제가 다는 알지 못하겠는데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을 때 유지할 수 있느냐의 그 기준, 당권을 유지할 수 있냐의 기준이 예. 일반적인 기준과 많이 다를 가능성이 커요. 아마 2018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버티고 뭐 그런 이제 논리를 많이 마련했을 거로 보긴 하는데
그것이 과연 수권 정당으로서 다음 정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정당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준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철저하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엔 그렇게 해서 후보자들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만 공천하고자 함이 지금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예견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한테 헌납하느니 우리가 기득권 지켜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본인들 세력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라는 그 전제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될 수 있다. 그 머릿속에는. 그렇게 지금 보면 뭐 사과를 할지 뭐 어떤 당명으로 해서 뭐 분위기를 전환할지 그런 게 다 또 예측이 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주제에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개혁신당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한 전 대표를 향해서 서울시장 출마하라 뭐 이런 말도 공개적으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왜 저희 당 상황에 대해서 자꾸 훈수를 두시는지는 뭐 이유는 알겠습니다. 본인이 국민의힘에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클 것이고 충분히 또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대표에게 이래라 저래라 많은 얘기 하잖아요. 뭐 고수는 어떻게 하고 하수는 어떻게 하고 얘기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라. 그 얘기가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그 행위가 국민들께 어떻게 비칠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 부분부터 한번 짚고 발언을 하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대구에 나가라, 뭐 다른 지역에 나가라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요. 설사 그 대구나 다른 지역에 가서 승리해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들 국민의힘에서 다시 받아주겠습니까? 저는 안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져서 많은 지지자들이 본인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텐데 국민의힘도 서울시장 선거에 아주 전력 투구를 많이 할 텐데 한동훈이 한쪽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선거 승리만을 위해서라도 단일화 시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돌파구를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더 잘 제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외부에서 지시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한동훈 대표의 입지는 더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은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조언을 받아들인 형식으로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스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어제 정부가 내놓은 것. 이거 한번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백다 앵커의 브리핑 먼저 보고 오시죠. 이번에 저희가 공급 물량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정말 연결 해서 뭔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부가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끌어모은 것, 바로 주택 6만 호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었죠.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건품을 키우게 됩니다.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핵심적인 사항이 빠진 이번 부동산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정부의 영끌 대책,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은 땅까지 다 모아서 수도권에 제법 괜찮은 입지의 땅들을 모았습니다. 6만 호 공급 대책. 우선 여당 원내 지도부의 평가 들어볼게요. 저는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부동산이 실패했던 정책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한정된 그러니까 한정된 부동산을 가지고 규제 정책만 밀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부동산 공급 대책이 굉장히 두루뭉실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공급 또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급 대책과 규제 정책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살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급과 규제 정책을 함께 나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제 공급 대책을 마련했으니까 평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 숫자를 봐야 돼요. 지금 6만이고 착공이 28년이잖아요. 뭐
착공이 바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서울만 해도요. 지난 15년 동안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 숫자만 연간으로 해석했을 때 3만 3천 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만 채가 안 되고 내년은 1만 채가 안 돼요. 예. 거기서 벌써 한 4만 가까이가 공급 부족이 일어나요. 그러면 28년에 착공을 하면 4년 후부터 이제 조금씩 된다는데 6만이에요. 그러면 그 부족분도 채우지 못하고 그럼 이건 또 거기다가 수도권 서울만이 아니고 경기도까지 포함한 6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다. 그럼 이 적은 걸 어떻게 또 벌충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재건축, 재개발 그걸 좀 촉진한다든지 예. 이런 얘기까지 있어야 하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영끌해서라도 합니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시장에 보낼 수 있는 신호로 보기에는 대단히 미약하다. 사실 뭐 그런 합니다. 비판들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8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사실 용산이라든지 뭐 태릉 CC라든지 용도 변경도 해야 되고 국가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이런 뭐 연구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거기에 속도를 좀 올리는 측면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용도 변경도 하고 예. 공급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폭넓은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함께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많이 저는 진보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급을 하는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나 민주당 정부도 이제는 실용주의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공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숫자가 너무 작다는 건 이 집값 상승세를 멈추는데 하는데도 효과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예. 정부도 마찬가지고 집값이 너무 오르는 거를 막아주고 예. 거래가 쉬워지게 하는 건데 지금 거래 막아놓고 일부 물량만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게 되니까 호가가 올라가니까 내려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공급이라도 늘려서 이 압력을 내리게 해야 하는데 그 대책으로 나온 숫자 축은 너무 작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면 용산, 또 태릉 CC, 과천, 성남, 소위 말해서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입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미 뭐 기반 시설도 다 돼 있는 곳이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도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주 좋은 입지, 역세권에 왜 임대 아파트가 못 들어가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임대 아파트는 가장 안 좋은 곳에 지어서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안 좋아지게끔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입지 좋은 곳에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좋은 임대 아파트를 지어주자라고 하는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저렇게 입지가 좋은 곳에 이렇게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던 곳이잖아요. 용산이나 태릉 CC 그렇죠. 결국 그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게 이번에도 관건이 될 텐데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예. 정말 될까? 태릉 CC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그 서울에 그 골프장이 있는 게 말이 되냐라고 주장은 하지만 주민들은 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 측면이 많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표는 하고 진짜 실제로 이게 착공이 6만 차가 될까 하는 의구심도 국민들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대책도 같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또 세금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이 많아서 오늘 어느 여론조사 보면 서울만 저희 당 지지율이 10%가 올라요. 다른 데는 다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당의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 당 지지로 돌아섰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주민 설득 잘 될까요? 뭐 충분히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주거 시설이 더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생활권이랑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 설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더 많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굳이 서울에 있어도 되지 않은 공공기관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또 부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새롭게 국토부 차관이 아마 다음 달 정도에 또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으니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본다면 충분히 주민들과 조정이 가능한 수준에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것만 잘라서 볼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선상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평가해달라.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시가요.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반박문을 냈거든요. 이거는 전윤규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서울시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동산 대책을 서울시가 또 그대로 따라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급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정치적으로만 반대할 것이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 주셔야 된다. 예. 우선 서울시장께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뭐 재밌는 이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상황이 펼쳐진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했는데 이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장 대표를 만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만나야죠. 일은 해야 되니까. 예. 정치적인 주장은 정치적 주장이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주택 문제잖아요. 어쨌든 저희 당이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이런 질문도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이 만나서 일단 이 문제는 잘 해결하시리라 예. 기대를 해봐야죠. 물러나라고 한 시장과 그걸 들은 대표 간의 만남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추운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천 번을 넘어져도 괜찮다. 단 1초라도 줄일 수 있다면. 뜨거운 함성이 없어도 좋았다.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넥센 타이어와 함께 달려온 길고도 뜨거운 겨울. 그리고 마침내 세계를 향해 질주할 시간. 윙가드 스노보드 팀 이상호 선수의 금빛 주행을 넥센 타이어가 응원합니다. 넥센 타이어. It could have stopped there, a perfect black espresso. Well, not quite. Since 1986, you've been our greatest inspiration to make coffee your way. Because when you love something, you push it forward. Nespresso. 아침입니다. 나왔다. 쉴 새 없이 터지는 타코의 매력. 타코까지 서브웨이답게. 서브웨이 타코 샐러드. 학교 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학교 급식 종사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름이 제대로 생기고 학교 급식 종사자의 정의가 이제 비로소 만들어졌습니다. 참 오랜 세월 걸렸습니다. 정장 차림이 익숙한 국회에 조금 낯선 옷차림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따뜻한 밥상을 책임지는 급식 노동자들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누군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연신 고개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어쩌면 학교 안에서 가장 뜨겁고 습한 곳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존재. 하지만 그간 법적 지위조차 명확하지 않아 그림자처럼 존재해야 했습니다. 최근 5년간 폐암에 걸린 급식 노동자 수만 178명. 이 가운데 15명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리할 때 나오는 유해가스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제 나라가 이들이 일하는 환경을 연구하고 조사합니다. 규모가 큰 학교엔 2명 이상의 영양교사가 배치됩니다. 이들의 모든 고단함을 단번에 씻어줄 수는 없겠지만 의미 있는 한 발짝을 내디뎠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온함 뒤에 혹시 또 다른 그림자들은 없는지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판피린 나게도 감기엔디 판피린 판피린 나이트 콧물, 기침, 목감기까지 빠르게 감기 조심하세요.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꽤 오래전 것 같은데 왜 시간이 그대로지? 에이스에선 시간이 다르게 흐르니까요. 짧게 자도 오래 잔듯 시간을 거스르는 과학 에이스 침대. 오늘의 스페셜 메뉴는 짜잔! 가장 따뜻한 순간이 아웃백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New Year is back. Outback.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2번이나 묵살하던 로저스 쿠팡 대표가 3번째엔 출석했습니다. 3번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하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